정부가 전 국민의 85%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의 접종 효과와 부작용 등을 살핀 뒤에 국내 접종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화이자 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옥스퍼드 등이 개발한 백신도 혼용해 접종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사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야당 반발 속에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석탄 수출과 관련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 홍콩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려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겠지만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 지역에서는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12월 9일 뉴스광장, 오늘은 백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영국에서 시작됐던 어제 국내에서는 백신 확보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85%, 4,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4,400만 명분, 전 국민의 85%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가운데 3,400만 명분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공급합니다.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각각 2천만 회분, 3천만 명 분량을 들여옵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은 400만 회분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명분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해 구입합니다. 초저온 상태에서의 유통 등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초저온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백신에 대해서는 그런 별도의 접종센터를 만들거나 또는 기존의 시설을 개조해서 특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제약사를 선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물량 확보가 늦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선 사망 사고도 있었던 만큼 꼼꼼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이 맞고 나서 감염되었을 때 오히려 질병이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현상을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임상 3상 결과가 공개된 바에 의하면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등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부터 무료로 백신 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네, 백신은 내년 2, 3월쯤에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지만 곧바로 접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두 달 정도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에 신중하게 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정부는 백신을 미리 확보하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신중하게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백신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외국에서 한 2, 3개월 정도 접종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 뒤에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메신저 RNA 백신은 처음 상용화된 방식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백신을 맞은 사람도 3만 명에 그쳐 안전성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어린이나 노약자를 상대로 한 임상 결과는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적어도 100만 명 이상 백신을 맞은 뒤 효과와 부작용을 살펴보고 접종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접종했던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도 지금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생산 물량이 적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먼저 소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백신이 들어오자마자 취약계층 위주로 빠르게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시설이 부족한 데다 겨울철 내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득이 위험보다 상회하는 군에 대해서는 확보된 이후에 접종을 크게 늦추지 않고 접종의 기회를 바로 부여하고 접종을 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국내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면 접종 시기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4월은 돼야 합니다. 품목 허가와 국가 출하 승인이 필요한데 신속 심사로 진행돼도 40일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한 건 화이자 백신이고요. 옥스퍼드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혼용해서 접종하는 방식도 준비 중인데요.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코멘트리 대학병원 90세 마가렛 키난 씨가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됐습니다. 키난 씨는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을 받고 나서 퇴원했습니다. 3주 뒤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Go for it. Go for it because it's free and it's the best thing that's ever happened. If I can do it, well, so can you. 영국이 전국 병원 70곳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입니다. 영국은 이번 주 80만 명에게 백신을 주사하고 연말까지 200만 명을 접종할 방침입니다. 90살이 넘은 영국 여왕 부부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몇 주 내에 백신을 맞겠다고 말했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biggest vaccination campaign in our history that we will look back on as marking a decisive turning point in the battle against coronavirus. 한편 현지 언론들은 영국이 화이자 백신과 옥스퍼드 백신을 혼용해 접종하는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백신을 함께 쓰면 면역 반응이 더 강화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연구자들의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은 면역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저용량 투약 방식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미국에서도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먼저 접종하고 외국에 공급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이 화이자가 다국적 제약사라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알 수 없다던 백신 개발을 자신의 행정부가 해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틀 뒤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자문회의가 열리는데 화이자 백신 효능이 발표대로 95%임을 확인하는 보고서가 나온 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생산된 백신은 미국인이 먼저 쓰고 외국에 공급할 것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rioritizes the getting out of the vaccine to American citizens before sending it to other nations. 화이자사를 비롯한 백신 개발 회사들이 외국 정부와 백신 공급 계약을 잇따라 맺으면서 미국도 백신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온 행정명령입니다. 계약을 추진하는 외국 정부 가운데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입니다. 화이자사는 백신 개발에 미국 정부의 돈을 지원받지 않은 다국적 제약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백신 공급 최고 책임자도 행정명령 질문에 곤혹스럽습니다. Frankly, I don't know, and frankly, I'm staying out of this. I can't comment. I literally don't know. 공급에 문제가 없으려면 화이자에 이어 백신 개발사들의 백신 후보들이 아무 문제 없이 계획대로 공급돼야 합니다. 이 경우 8억 회 분량의 백신이 공급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미국인이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t least 100 million COVID vaccine shots into the arms of the American people in the first 100 days. 이 역시 백신 승인과 공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치는 600명 안팎의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어제는 그래도 600명 밑으로 조금 내려가기는 했어요.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9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66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8명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서울에서 212명, 경기 146명, 인천 2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85명이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울산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5명, 충남 15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8명 늘어서 134명이 됐고 사망자도 3명 발생해서 누적 사망자는 55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들도 정리해 주시죠. 공연이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식당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종로구 대형 음식점 파고다 타운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50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는 총 162명이 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음식점에서도 4명이 추가 확진됐고 중랑구 소재 실내 체육시설과 병원에서도 각각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충남 청양 마을회관 관련 확진자는 13명이 늘어서 모두 14명이 됐고 쿠팡 부천 물류센터는 어제 확진자가 나와서 센터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또 전북 완주군 자동차 공장에선 15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부터 거리두기 조정이 됐는데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습니까? 네, 어제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이외 지역은 2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문을 완전히 닫는 시설들이 늘어났습니다. 헬스장, 실내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학원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경우 내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수업과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수업은 예외적으로 밤 9시 이전까지 허용됩니다. 버스는 이미 감축 운행을 하고 있고 서울 시내 지하철 운행도 밤 9시부터 30% 줄어들었습니다. 대형마트와 독서실, PC방,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또 수도권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만 모일 수 있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 활동도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일단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본회의가 남았는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첫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의 거친 항의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토론 없는 속전속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는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명패를 반납하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수정 열세에 무력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덜덜이 세우지 말라고요.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기준을 지금의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즉 5명으로 완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임명 가능해집니다. 또 공수처 검사 조건은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내렸고 재판이나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도 검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꺼이 그 일을 저는 하겠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인데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네, 경제개혁 법안인 상법 개정안도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정부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컨대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공정위 전속 고발권이 결국은 되살아났는데요. 관련 내용 개헌의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먼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 분리 선출해야 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정부 원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뽑을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에게 개별로 3%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권 침해와 투기 세력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재계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재계가 강하게 반대해온 가격,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것도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앞선 안건조정위원회에선 캐스팅 보트를 진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요구대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정작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내용을 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결국 전속 고발권은 유지된 상황. 배진교 의원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중복 수사 우려가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약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관련해서도 사참위가 요구했던 사항들 중 상당수가 빠진 상태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반 연장되고 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전문조사관과 사법경찰권 그리고 위원회 요구 시 자료 제출 또는 열람 조항 등은 삭제됐습니다. 대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줬는데 사참위는 이 방안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KBS 뉴스 개은우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인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ILO 협약 비준의 필수 절차이기도 합니다. 당초 정부안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는 제한을 두는 등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법안 소위는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서 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부의 수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고 과정도 위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는데요. 법무부는 윤 총장 복귀 이후 수사가 중단됐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 담당 관실을 압수수색했던 대검 감찰부.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런 감찰부의 수사가 위법했다고 결론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넘겼다가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수사의 착수 단계부터 공정성과 정당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감찰부가 압수수색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리는 등 적법 절차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해당 수사를 서울고검에 재배당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별도로 수사 의뢰한 사건 역시 서울고검으로 보냈습니다. 윤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부의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 법무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감찰부 수사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또 대검 차장의 지시는 윤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고 감찰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배당이 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다시 입장을 내고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 검사 임명을 최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서울고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특임 검사 임명을 승인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 접대 의혹. 검찰이 이를 사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부장급 현직 검사 1명을 기소했는데요. 실제 해당 검사는 술 접대 이후에 라임 수사팀장을 맡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김봉현 전 회장은 이곳에서 지난해 7월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7월 18일 밤 실제 이곳에서 검사 3명이 김 전 회장과 술을 마셨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이 낸 술값은 536만 원으로 김 씨의 주장보다는 적었지만 시기와 인원은 일치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또
회식 참석 당시 접대한 검사들이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들었다고 폭로했는데 부부장 검사인 A 검사는 실제로 라임 수사팀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검사와 돈을 낸 김 전 회장,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넘는 접대를 받은 공직자와 접대를 한 사람 모두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 검사와 함께 술 접대를 받았지만 먼저 자리를 뜬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를 떠난 뒤 발생한 비용을 제외하면 접대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인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 내부 징계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과 정관계 로비 수사 때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의혹 등은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야당 정치인 범죄 은폐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이미 제보를 받아 수사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된 A 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문의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미국이 연일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석탄 수출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 베트남, 홍콩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일부 언론은 북한과 중국이 위성 감시도 아랑곳 않고 석탄 무역을 재개한 듯한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기업은 평양의 대진 무역회사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의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회사, 그리고 홍콩과 베트남 소재 무역회사 등 6개 회사의 이름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석탄 운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선박 4척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북한이 입는 타격보다 중국 등 다른 나라 업체들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대진 무역회사는 북한 노동당 산하의 수많은 무역회사 가운데 하나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대진 무역에 손발이 묶여도 다른 회사가 나설 수 있지만 중국과 홍콩, 베트남 회사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회사들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손발이 묶이게 됩니다. 대북 제재를 이행하라는 명분하에 대중 압박의 메시지가 강해 보이는 이유기도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뒷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비난하는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 강도는 이달 들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They are seeking to undo the UN sanctions regime they themselves voted for in 2006, in 2009, in 2013, in 2016, and in 2017. They are seeking to revive trade links and revenue transfers to the North, thereby ensuring Chinese reach into the North's economy. 바이든 행정부의 이행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중 압박의 강도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연천군과 포천시, 동두천시 경계에 인접한 곳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광역 울타리로부터 남쪽으로 4.3km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치원 급식에 확인되지 않은 액체를 넣은 혐의로 입건된 유치원 교사 A씨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앞치마에서 약통을 꺼내 액체를 유치원 급식통 등에 넣는 모습이 CCTV를 통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책상에서 확보한 약통의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반면 A씨는 약통 속 액체가 물이라고 주장해왔고 건강상의 이유로 경찰 출석을 미뤄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우리 전통 공예 정수, 나전칠기를 비롯해서 고려시대 청동북, 또 독창적인 멋을 뽐내는 조선의 표범무늬 병풍까지 일본으로 반출됐던 귀중한 우리 문화재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얇게 간 조개 껍데기를 갖가지 모양으로 오려 장식한 나전 7기 함입니다. 가운데 국화 무늬를 새겨넣고 주위에 작은 꽃잎 모양 조각을 깨알같이 붙였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작품으로 일본의 유명한 고려 나전 7기 전문가가 소장해 오다 이번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가치가 더 돋보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냐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보존 처리를 했으면 그 원형을 많이 상실했어요.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그 원형을 손을 많이 안 댔더라고요. 청동으로 만든 북입니다. 한가운데 연밥과 연꽃 무늬를 새겨넣은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옆면에 새겨진 글자를 보면 만든 시기와 봉안한 장소, 주문자와 장인의 이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물로 지정된 비슷한 고려시대 청동 북보다 제작 시기가 33년 빠릅니다. 나란히 일본에서 돌아온 이 특별한 표범무늬 병풍. 붓자국을 그대로 살려 털의 질감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밀반 출된 한 폭을 뺀 7폭이 남아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조선의 독창적인 양식일 뿐 아니라 국내에 남아있는 유물도 극히 드뭅니다. 유튜브 하는 중계를 보고 제일교포분께서 직접 연락을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요 문화재가 있다라고 해서 만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 작품을 저희가 위탁을 받게 됐고 경매에 나오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와 경매에 붙여진 귀중한 문화재들은 오는 13일까지 일반에 공개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과 영남 일부 지역은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이 영하 13.9도, 봉화 영하 10.6도 가리키고 있고요. 파주와 장수도 영하 9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도 영하 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온화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겁고 찬 공기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데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이 바람이 찬 공기를 타고 올라 비구름대가 점차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기온이 낮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철원이 영하 10.1도, 대구가 영하 4.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이 6도, 대구 9도, 광주는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백신 확보 소식을 발표한 후 접종 시기라든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 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관련해서 방역 당국의 추가적인 설명들을 모아봤습니다. 실제 접종을 위해서는 훨씬 더 철저한 준비가 바로 필요합니다. 접종이 먼저 시작된 국가들의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예측하기는 적어도 아마 내년 1월쯤에 허가가 나고 접종이 1, 4분기 중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지난 10월, 11월까지는 했었는데 상당히 시간이 빨라진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실무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답변 드린 그 시기보다도 외국의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되 철저히 준비를 해서 외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늦지 않게 시작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부작용의 그런 발생 비율 자체가 전체 접종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또 빨라짐으로 해서 상당히 이르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백신의 효능도 나타나는 수치 자체가 매우 높고 또 안전성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안전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 근거 자료로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상, 목적상 두 가지. 첫째는
치명률을 낮추는 것, 두 번째는 유행을 차단하는 것. 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은 의료 요원들을 일단 접종하면서 시작이 돼야 되고, 그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 당장 영국의 경우에도 연령이 높은 군부터, 또한 고령층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부터 접종이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저희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른 접종을 먼저 하는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선 접종 대상이 전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얘기하는 백신 패스포트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19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경우 입국 시에 어떤 특혜를 부여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떠한 백신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방어력을 보인다. 더 나아가서는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확실하게 방어력을 보일지 효능을 안 보일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자료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 코로나19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정부 안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작 북한에서는 별다른 반응이라든가 요구 또는 화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의 북한 지원 의사를 밝혔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우리 방역과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는 거, 그거는 곧 대한민국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는 것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대북 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과의 교류도 일체 차단한 북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는 남북 교류가 불가능한 만큼 백신 지원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북한도 해외 백신 업체 해킹에 나설 만큼 백신을 필요로 하고 있고, 지난달 말에는 UN 대북제재위원회도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재 면제를 약속하는 등 외부 여건도 갖춰졌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제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 인도적 지원이고, 그 인도적 지원에서는 보건의료협력이 가장 지금 현재적으로는 필요한 분야라. 북한은 남측이 밝힌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사에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 1월 북한이 당대회에서 내놓을 대남 메시지를 지켜본 뒤 백신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동열입니다. 네, 백신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여전히 무섭고,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중환자 병상이 딱 6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생활치료센터를 새로 열고 또 공공병원 부지에 컨테이너 병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료원 공터에 컨테이너 임시 병상이 설치됐습니다. 부족한 병상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곳 서울의료원에는 40여 개의 이동병상이 들어옵니다. 컨테이너 하나당 3명씩 들어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곳에선 확진자들이 화장실을 함께 써야 합니다. 교차 감염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위치가 어린이집 입구인데 동선을 나눠줄 펜스도 없습니다. 음압병실도 들어설 예정이지만 이중문이 없는 구조라 효과가 의문입니다. 지금 펜스도 하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너무 감염 위험이 매우 크죠. 따라서 체육관이나 컨벤션 센터 등을 활용한 대형 임시병원이나 거점 전담병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체육관이나 전시장 또 아니면 호텔 같은 거를 전환해서 그 안에 격벽 설치하고 의료진이 효율성 있게 또 진료하기도 좋죠. 현재 서울의 중증 환자 치료병상 62개 중 사용 중인 병상은 56개로 사용 가능한 병상은 6개뿐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157개 남았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82%를 넘으면서 확진 당일 입원하지 못하는 환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지만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입니다.
미배정된 환자들은 다음 날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배정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확진자가 미배정돼서 문제가 된 상황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외에도 서북병원 등 시립 공공병원 빈 땅에 다음 주까지 15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부산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방앗간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 나왔습니다. 방심했던 일상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집단 감염이 자꾸 발생하는 건데요. 부산시는 편의점에서도 야간 취식은 못하도록 추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희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남구의 한 방앗간. 이곳에서 관련 확진자 18명이 나왔습니다. 앞서 서울 확진자와 비행기에서 접촉한 확진자가 이 방앗간을 이용했고 이후 방앗간 방문자 14명과 접촉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방앗간 안에는 그 공간에서 많은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방 같이 서로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골프장 직원 1명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부산시가 해당 골프장의 직원과 손님 등 13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사하구 금융사무실과 관련해선 직원과 접촉한 확진자 1명이 나왔는데 이들이 같은 교회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분이 예배 시간과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두 분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감염됐는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요양병원 추가 확진도 잇따랐습니다. 사상구 학장성심요양병원에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 인창요양병원에서도 2명이 더 나왔습니다. 15일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감염원 불분명 비율이 10%를 넘은 상황. 일상 곳곳으로 이어지는 산발적인 연쇄 감염에 부산시가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24시간 편의점과 포장마차에 대해 21시부터 이길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해당 시간 동안 취식 장소와 야외 테이블 제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2, 3일간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네, 탄소 중립 관련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무색하게 지금도 전국에는 석탄 발전소가 새로 건설되고 있는데요. 환경의 부담은 물론 경제성까지 점점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준혁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시의 석탄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1기가와트급 발전소 2기의 건설이 이미 공정률 절반을 넘겼습니다. 인근 삼척에도 석탄발전소 2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모두 7기, 7.2기가와트 규모입니다. 전체 석탄발전소 발전 총량의 20% 수준입니다. 이들 발전소가 가동되면 한꺼번에 내뿜는 온실가스는 추정치만 연간 4,800만 톤,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6.8%에 이릅니다. 유엔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평균 7%씩 온실가스를 매년 줄여나가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7%나 되는 온실가스를 늘리겠다, 줄여도 모자랄 판에 이건 완전 기후위기에 대응에 역행하는 그런 조치들인 거죠. 탄소 중립을 위해 정부가 석탄 발전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발전소는 더 늘고 있는 셈입니다. 새로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가 이미 전 정부 때인 2013년에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보상을 해가면서 조기 퇴출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좀 더 2050 탈탄소를 이야기하는 정부의 마땅한 태도 아니겠는가. 문제는 탄소 배출뿐 아니라 석탄 발전의 경제성 자체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재생에너지 값이 석탄 발전보다 오히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한국전력, 전기요금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은 석탄 발전 사업들 건설하는 걸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석탄 발전 사업을 취소, 변경할 경우 사업자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그럼 이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 알파벳으로 RE 그리고 숫자 100, RE100이라고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사용하자는 운동이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수출업계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박대기 기자 보도로 들어보시죠.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주차장 전체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고 최근에는 지붕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을 찾는 고객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사들이 본인들이 만드는 완제품에 대해 들어가는 부자재,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각종 에너지원들에 대해서도 탄소에 대한 절감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공장 전체에서 쓰는 전기의 1%에 불과합니다. 결국 RE100을 달성하려면 부족한 부분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와야 하지만 외국과 달리 현재 국내에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양광 풍력 사업자로부터 RE100을 하겠다는 기업이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전을 통해서 한전만이 전력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정부가 뒤늦게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올 수 있도록 녹색요금제나 전력거래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특혜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대기업이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발전원을 지금 섞어서 전기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대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그런 전력원들만 이제 취하게 되는 소위 얘기하는 체리 피킹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여기다 미국보다 30% 정도 비싼 국내 태양광 발전 비용도 문제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RE100부터 수입 제품 탄소 배출량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 국경세까지. 이제 탄소 중립은 미래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국내의 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디기만 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 대도시들의 쇼핑거리와 주요 상권들마저 얼어붙은 가운데 미국 뉴욕 맨해튼에선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은 물론 생계가 어려운 예술가들을 돕는 전시 프로젝트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대 안내문이 붙은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사람들. 쇼윈도 너머에 걸린 그림을 감상하거나 휴대전화 사진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요즘 미국 맨해튼에선 코로나19로 늘어난 폐업 점포나 빈 쇼윈도 공간을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전시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트 오브 더 에비뉴란 이름의 이 상생 프로젝트는 뉴욕의 한 비영리 단체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동참한 상가 소유주들은 무료 혹은 저렴한 임대료로 무명의 신진 예술가들에게 상가 공간을 대여해 주는데요. 최근에는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새로운 전시 문화로 화제가 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는 대안책으로 부상했으며 QR코드 등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신진 예술가들을 널리 소개하고 작품 판매로까지 연결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되는데요. 현재 150개 점포가 동참하고 있으며 조만간 100여 개 점포가 더 참여할 예정입니다. 매년 스위스 동부 다보스에서 열리던 세계 경제 포럼 연례회의, 일명 다보스 포럼이 내년에는 스위스가 아닌 싱가포르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특별 연례회의를 5월 싱가포르에서 소집한다며 코로나19 현 상황을 고려해 싱가포르가 회의 개최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언론에 따르면 1971년부터 시작된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 밖에서 개최되는 것은 2002년 미국 뉴욕에 이어 두 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처음입니다. 지난 4월 싱가포르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관련 집단 감염으로 한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했지만 10월 초부터 그 수가 한 자릿수로 돌아서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체코에선 12월 전통 축제 중 하나인 성 니콜라스 축일을 맞아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방식으로 새로운 서커스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자동차들이 천천히 줄지어 입장하자 불기둥을 배경 삼아 재주를 부리는 악마들에 이어
신나는 노래에 맞춰 공중고개를 펼치는 천사들이 차례차례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곳은 체코 프라하에서 어린이의 수호 성인이자 산타클로스의 실제 모델인 성 니콜라스의 축일을 맞아 차량 이동형, 일명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린 기념 서커스 공연입니다. 체코에선 매년 성 니콜라스 축일이 되면 날개 달린 천사와 뿔 달린 악마로 분장한 사람들이 거리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착한 아이에게는 과자와 선물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악마가 붙잡아 지옥으로 데려가려 하고 천사들은 이를 저지하는 전통 풍습이 펼쳐지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자 체코 프라하의 한 예술 서커스 단체가 이날만을 기다렸을 아이들을 위해 지금 시국에 걸맞은 방식으로 새로운 기념 공연을 선보이기로 한 겁니다. 이날에 앞서 고개사들은 상상 속 천국과 지옥을 묘사한 대형 야외 공연장을 별도로 설치했고 사람들이 차에 탄 채 악마와 천사들의 고개를 관람하고 성 니콜라스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이동 코스를 설계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남부에서 최근 주민 수백 명이 발작과 구토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알 수 없어 괴질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초기 조사 결과로는 중금속 중독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인도 남부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엘루루 등에서 최근 주민 수백 명이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의식을 잃은 뒤 발작 증세를 보이고 이후 구토와 두통, 불안 등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증상의 환자들이 보고된 건 지난 주말부터인데 지금까지 500여 명이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370명은 퇴원했습니다. 환자 가운데 1명이 숨졌지만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 가운데 중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병 직후 인도 보건당국은 원인을 알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와 식수 독성 검사 등을 했지만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చేస్తున్నాం ఇప్పుడు మనకి ఏ ద్వారా వస్తుందని ఇప్పుడైతే మనకి తెలియదు కదా అందుకే ఇక్కడ ల్యాబ్కి తీసుకెళ్ళి రేపు నుంచి టెస్ట్ చేస్తాం. 하지만 전 인도 의학연구소 등의 전문 인력이 투입돼 조사를 한 결과 주민들이 마신 식수와 우유 등에서 납과 니켈 등의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보건당국은 이번 집단 발병이 중금속 중독에 의한 것으로 보고 환자들의 체내 중금속 농도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엘루루와 인근 지역 식수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온다, 보안 절차 간소화된다는 키워드인데요.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확보한 물량은 4,400만 명분인데요. 백신을 신속하고 또 안전하게 수송하는 방안 또한 함께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해 항공기 한 편당 수송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내 드라이아이스 탑재 기준을 기존 3,300kg에서 최대 11,000kg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새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백신 전용 컨테이너를 최대 52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보안 검색 절차도 간소화되는데요. 국토부는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 보안 검색을 직접 하도록 절차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선별진료소 평일 밤 9시까지 진행된다는 내용인데요. 서울시가 코로나19 검사 확대를 위해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은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입니다. 또 앞으로는 예약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증상이 없더라도 시립병원 7곳에 가면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또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동물원도 운영 중단, 제한된다는 키워드입니다. 이 전국의 거리 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서울대공원 등 환경부 산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축소됩니다. 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과 탐방안내소, 국립생태원 등에서는 실내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요. 다만 국립공원 탐방로는 계속해서 개방합니다. 수도권 소재 공영동물원인 서울대공원과 서울어린이대공원, 인천어린이대공원 등도 운영을 전면 중단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공용동물원은 실내 시설만 문을 닫고 실외, 야외 공간은 30% 이내로 제한 운영합니다. 네, 키워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향 캐럴 음원 무료 공개한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연말 집에 머물면서 캐럴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새롭게 편곡하고 녹음한 캐럴 음원을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정부에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음원은 고요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징글벨 등 모두 8곡으로 지난 11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녹음한 캐럴입니다. 서울시향은 많은 국민이 캐럴을 들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에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향의 캐럴 음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서울시향 유튜브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5.18 진상규명법과 왜곡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를 거치면 21대 국회의 과거사 입법 약속이 일부 이행되는 건데요.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정되는 일명 5.18 왜곡처벌법은 5.18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더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안매장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당초 7년 7천만 원 이하였던 처벌 수준과 금지 대상이 상임위에서 대폭 완화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은 최대 3년에서 1년 늘어났고 5.18 관련 진상조사의 시기와 지역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진압작전에 투입된 군과 경찰의 피해가 추가됐습니다. 망설이고 있거나 관련 단체라든지 특히 군경 쪽에서도 자기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 성격이던 5.18 단체는 법정 단체로 인정돼 수익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5.18 유가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안은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형평 문제 등을 이유로 이번에는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광주 전남 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5.18 관련 5개 법안이 상임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5.18 가해자들에 대해 사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법안입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법안도 어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 법안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당장 내일로 끝나는 사참위의 활동 기간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그걸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이수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추운 겨울밤, 세월호 유가족들이 3년 만에 다시 국회 앞 차가운 바닥에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내일로 끝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활동기간 연장뿐 아니라 수사권 같은 강력한 권한이 사참위에 주어져야 한다고 유가족들은 주장합니다. 사참위가 세월호 내부 CCTV 조작 증거 등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지만 조사 권한만 가지고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선 침몰 원인에 관련된 부분을 확실하게 좀 매듭지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구조 방기 부분이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또 확실히 좀 짚어줬으면 좋겠고. 휠체어에 놓인 산소호흡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금 특조위가 생겨가지고 그나마 청문회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규명해 왔는데 2년간의 사참위 활동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피해 구제는 어렵습니다. 특조위가 연장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피해자들의 모든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좀 더 진상 규명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정무위를 통과한 사참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참위의 활동 기간은 1년 6개월 더 늘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생존자 김성목 씨는 사참위라는 민간위원회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대통령 직속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지난 10월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어제 경찰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만나서 악수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튜브에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는데 가짜였죠. 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서 조사에 불응하다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변호사 강용석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강 씨는 지난 3월 한 사진을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람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는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강 씨를 고발했는데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강 씨를 체포했습니다.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쳐서 체포를 하는 상황입니다. 가세현 측은 사진 속 인물이 이만희 총회장이 아니라는 걸 파악한 뒤 정정 보도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과 어떤 사람이 너무나 다정하게 악수를 꼭 쥐는 저 장면이 있어서 그걸 언급하면서 혹시 저 사람이 이만희 아니었냐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닮긴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닮아가지고 그냥 만나보다 했죠. 그러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강 씨를 체포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석 달 전부터 강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통상적인 수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강 씨는 변호인 2명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체포 8시간 만인 어제 저녁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춥습니다. 강원과 영남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대관령이 영하 13.9도, 파주도 영하 9.2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도 영하 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중부지방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기온이 낮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점차 중부지방부터 날이 흐려지기 시작해서 밤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도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철원 영하 10.1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이 6도, 대전 8도, 광주 10도 예상되고요.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의 85%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의 접종 효과와 부작용 등을 살핀 뒤에 국내 접종은 이르면 4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화이자 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옥스퍼드 등이 개발한 백신도 혼용해 접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사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야당 반발 속에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석탄 수출과 관련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 홍콩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대북 제재를 이행하라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겠지만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 지역에서는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손에 닿을 것처럼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영국에서는 이미 첫 접종 사례가 나왔고 국내에서도 백신 확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85%, 4,400만 명의 접종 분량을 확보했고 이는 집단 면역이 생성되는 기준 이상의 상당히 여유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4,400만 명분, 전 국민의 85%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가운데 3,400만 명분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공급합니다.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각각 2천만 회분, 3천만 명 분량을 들여옵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은 400만 회분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명분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해 구입합니다. 초저온 상태에서의 유통 등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초저온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백신에 대해서는 그런 별도의 접종센터를 만들거나 또는 기존의 시설을 개조해서 특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제약사를 선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물량 확보가 늦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선 사망 사고도 있었던 만큼 꼼꼼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이 맞고 나서 감염되었을 때 오히려 질병이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현상을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임상 3상 결과가 공개된 바에 의하면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등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부터 무료로 백신 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가장 궁금해하실 건 과연 언제 그 백신 맞을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일 겁니다. 저희 KBS의 이충원 의학전문기자는 내년 4월쯤으로 그 시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지난번 독감 백신 소동도 있고 가능한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 같습니다. 이충원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미리 확보하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신중하게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백신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외국에서 한 2, 3개월 정도 접종을 하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 뒤에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메신저 RNA 백신은 처음 상용화된 방식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백신을 맞은 사람도 3만 명에 그쳐 안전성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어린이나 노약자를 상대로 한 임상 결과는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적어도 100만 명 이상 백신을 맞은 뒤 효과와 부작용을 살펴보고 접종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접종했던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도 지금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생산 물량이 적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먼저 소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백신이 들어오자마자 취약계층 위주로 빠르게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시설이 부족한 데다 겨울철 내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득이 위험보다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된 이후에 접종을 크게 늦추지 않고 접종의 기회를 바로 부여하고 접종을 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국내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면 접종 시기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4월은 돼야 합니다. 품목 허가와 국가 출하 승인이 필요한데 신속 심사로 진행돼도 40일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한 건 화이자 백신이고요. 옥스퍼드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혼용해서 접종하는 방식도 준비 중입니다.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코멘트리 대학병원
90세 마가렛 키난 씨가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됐습니다. 키난 씨는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을 받고 나서 퇴원했습니다. 3주 뒤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Go for it. Go for it because it's free and it's the best thing that's ever happened. If I can do it, well, so can you. 영국이 전국 병원 70곳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입니다. 영국은 이번 주 80만 명에게 백신을 주사하고 연말까지 200만 명을 접종할 방침입니다. 90살이 넘은 영국 여왕 부부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몇 주 내에 백신을 맞겠다고 말했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biggest vaccination campaign in our history that we will look back on as marking a decisive turning point in the battle against coronavirus. 한편 현지 언론들은 영국이 화이자 백신과 옥스퍼드 백신을 혼용해 접종하는 임상 시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백신을 함께 쓰면 면역 반응이 더 강화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연구자들의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은 면역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저용량 투약 방식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미국에서도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먼저 접종한 뒤에 외국에 공급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화이자가 다국적 제약사라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할 수 없다던 백신 개발을 자신의 행정부가 해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틀 뒤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자문회의가 열리는데 화이자 백신 효능이 발표대로 95%임을 확인하는 보고서가 나온 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생산된 백신은 미국인이 먼저 쓰고 외국에 공급할 것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rioritizes the getting out of the vaccine to American citizens before sending it to other nations. 화이자사를 비롯한 백신 개발 회사들이 외국 정부와 백신 공급 계약을 잇따라 맺으면서 미국도 백신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온 행정명령입니다. 계약을 추진하는 외국 정부 가운데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입니다. 화이자사는 백신 개발에 미국 정부의 돈을 지원받지 않은 다국적 제약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백신 공급 최고 책임자도 행정명령 질문에 곤혹스럽습니다. Frankly, I don't know, and frankly, I'm staying out of this, so I can't comment. I literally don't know. 공급에 문제가 없으려면 화이자에 이어 백신 개발사들의 백신 후보들이 아무 문제 없이 계획대로 공급돼야 합니다. 이 경우 8억 회 분량의 백신이 공급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미국인이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t least 100 million COVID vaccine shots into the arms of the American people in the first 100 days. 이 역시 백신 승인과 공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자, 백신 소식은 백신 소식이고 당장은 코로나19 환자 현황 여전히 심각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 먼저 어제 신규 확진자 594명 나와서 600명 밑으로 살짝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안심할 수치는 아닙니다. 국내 지역별로는 서울이 212명, 경기 146명 등 수도권에서 400명 가까이 나왔고 또 울산에서도 61명 제법 많이 나왔죠. 부산 25명, 충남 15명 등으로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 전역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죠. 영화관이라든지 대형마트, 백화점, PC방 등의 영업이 밤 9시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어젯밤 시민들이 서둘러서 볼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많이 목격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 감염은 아직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또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물류센터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바로 그 물류센터입니다.
수도권 밖으로는 먼저 전주 현대차 공장과 관련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공장 직원과 가족 2천여 명을 전수조사했는데 그렇게 해서 누적 확진자가 16명까지 늘어났고요. 또 부산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이 사랑방처럼 담소를 나누는 떡방앗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8명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확진자와 비행기 안에서 접촉했던 사람이 감염 이후에 이 방앗간을 이용했고 결국 다른 방문자 14명과 접촉자 3명이 옮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편안하고 일상적인 공간들은 아무래도 긴장을 놓게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그렇게 해서 방역이 소홀했던 곳에서 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그만큼 당국의 추적 조사와 관리는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김민지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술집 5곳과 관련해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술을 마시며 게임도 하는 곳입니다. 일부 업소의 방역은 허술했습니다. 출입자 명부와 손소독제, 마스크 안내문이 없었고 좌석 구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집합 금지됩니다. 체류 시간이 수시간으로 길고 또 게임하는 그 장소의 특성상 게임 하시는 분들 사이에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의 전통시장에선 새로운 집단 발병이 확인됐고 종로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50여 명 더 늘었습니다. 방역 위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일부 호텔은 저녁 9시 이후에도 운영이 금지된 라운지를 열거나 파티룸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이름만 바꿔 예약을 받기도 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행사 모두 금지입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계속 높아져 확진자 4명 중 1명은 역학조사가 힘든 상황입니다.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도 지난달에 비해 4배나 늘었습니다. 검사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좀 더 그 거리두기와 병합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져야만이 이제는 2.5단계에서 를 유지하면서도 더 확연하게 감소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 서울시는 폭넓고 빠른 검사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늘리고 신속검사는 정신재활시설과 요양병원 등에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 본회의가 남았는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바로 상정한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일단 하는 데까지는 저지를 해본다는 입장입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거친 항의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토론 없는 속전속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는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명패를 반납하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수정 열세에 무력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덜러리 채우지 말라고요.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기준을 지금의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즉 5명으로 완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임명 가능해집니다. 또 공수처 검사 조건은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내렸고 재판이나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도 검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꺼이 그 일을 저는 하겠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인데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상법 개정안도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정경제에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주도해서 추진했던 법안인데 막상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개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먼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 분리 선출해야 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정부 원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뽑을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에게 개별로 3%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권 침해와 투기 세력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재계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재계가 강하게 반대해온 가격,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것도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앞선 안건조정위원회에선 캐스팅 보트를 진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요구대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정작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내용을 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결국 전속 고발권은 유지된 상황. 배진교 의원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중복 수사 우려가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약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관련해서도 사참위가 요구했던 사항들 중 상당수가 빠진 상태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반 연장되고 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전문조사관과 사법경찰권 그리고 위원회 요구 시 자료 제출 또는 열람 조항 등은 삭제됐습니다. 대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줬는데 사참위는 이 방안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KBS 뉴스 개은우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망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담화를 내고 강경화 장관이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에 주제없는 평을 하며 망언을 쏟아낸다면서 남북관계에 스산한 냉기를 불러오고 싶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낸 건 지난 7월 이후 처음인데요.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중동 방문 중에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면서 코로나가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부의 수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고 과정도 위법했다면서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는데요.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 복귀 이후에 수사가 중단됐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던 대검 감찰부.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런 감찰부의 수사가 위법했다고 결론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넘겼다가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수사의 착수 단계부터 공정성과 정당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감찰부가 압수수색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리는 등 적법 절차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해당 수사를 서울고검에 재배당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별도로 수사 의뢰한 사건 역시 서울고검으로 보냈습니다. 윤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부의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 법무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감찰부 수사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또 대검 차장의 지시는 윤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고 감찰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배당이 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다시 입장을 내고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 검사 임명을 최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서울고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특임 검사 임명을 승인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 검찰이 이를 사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부장급 현직 검사 1명을 기소했는데요. 실제 해당 검사는 술접대 이후에 라임 수사팀장을 맡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김봉현 전 회장은 이곳에서 지난해 7월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7월 18일 밤 실제 이곳에서 검사 3명이 김 전 회장과 술을 마셨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이 낸 술값은 536만 원으로 김 씨의 주장보다는 적었지만 시기와 인원은 일치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또 회식 참석 당시 접대한 검사들이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들었다고 폭로했는데 부부장 검사인 A 검사는 실제로 라임 수사팀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검사와 돈을 낸 김 전 회장,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넘는 접대를 받은 공직자와 접대를 한 사람 모두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 검사와 함께 술 접대를 받았지만 먼저 자리를 뜬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를 떠난 뒤 발생한 비용을 제외하면 접대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인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 내부 징계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과 정관계 로비 수사 때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의혹 등은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야당 정치인 범죄 은폐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이미 제보를 받아 수사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된 A 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문의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미국이 연일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 재무부가 북한의 석탄 수출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 베트남, 홍콩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일부 언론은 북한과 중국이 위성 감시도 아랑곳 않고 석탄 무역을 재개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워싱턴에서 금차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기업은 평양의 대진 무역회사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의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회사, 그리고 홍콩과 베트남 소재 무역회사 등 6개 회사의 이름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석탄 운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선박 4척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북한이 입는 타격보다 중국 등 다른 나라 업체들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대진 무역회사는 북한 노동당 산하의 수많은 무역회사 가운데 하나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대진 무역에 손발이 묶여도 다른 회사가 나설 수 있지만 중국과 홍콩, 베트남 회사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회사들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손발이 묶이게 됩니다. 대북 제재를 이행하라는 명분하에 대중 압박의 메시지가 강해 보이는 이유기도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뒷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비난하는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 강도는 이달 들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They are seeking to undo the UN sanctions regime they themselves voted for in 2006, in 2009, in 2013, in 2016, and in 2017. They are seeking to revive trade links and revenue transfers to the North, thereby ensuring Chinese reach into the North's economy. 바이든 행정부의 이행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중 압박의 강도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연천군과 포천시, 동두천시 경계에 인접한 곳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광역 울타리로부터 남쪽으로 4.3km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일본으로 반출됐던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통공예 정수, 나전칠기를 비롯해서 860여 년 전 만들어진 고려시대 청동북, 또 조선의 독창적인 표범무늬 병풍까지 김석 기자 보도로 직접 보시죠. 얇게 간 조개 껍데기를 갖가지 모양으로 오려 장식한 나전칠기 함입니다. 가운데 국화 무늬를 새겨넣고 주위에 작은 꽃잎 모양 조각을 깨알같이 붙였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작품으로
일본의 유명한 고려 나전 칠기 전문가가 소장해 오다 이번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가치가 더 돋보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냐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보존 처리를 했으면 그 원형을 많이 상실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그 원형을 손을 많이 안 댔더라고요. 청동으로 만든 북입니다. 한가운데 연밥과 연꽃 무늬를 새겨넣은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옆면에 새겨진 글자를 보면 만든 시기와 봉안한 장소, 주문자와 장인의 이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물로 지정된 비슷한 고려시대 청동 북보다 제작 시기가 33년 빠릅니다. 나란히 일본에서 돌아온 이 특별한 표범무늬 병풍. 붓자국을 그대로 살려 털의 질감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밀반 출된 한 폭을 뺀 7폭이 남아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조선의 독창적인 양식일 뿐 아니라 국내에 남아있는 유물도 극히 드뭅니다. 유튜브 하는 중계를 보고 제일교포분께서 직접 연락을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요 문화재가 있다라고 해서 만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 작품을 저희가 위탁을 받게 됐고 경매에 나오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와 경매에 붙여진 귀중한 문화재들은 오는 13일까지 일반에 공개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대관령이 영하 13.9도까지 떨어졌고요. 파주가 영하 9.2도, 봉화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은데요. 중부지방은 차츰 흐려지기 시작해서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8도, 대구 9도, 광주 1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결국 국내에도 컨테이너 병상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서울 지역 중환자 병상 이제 포화 상태를 맞았기 때문인데요. 상반기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이던 풍경이 이제 우리 현실로도 다가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료원 공터에 컨테이너 임시 병상이 설치됐습니다. 부족한 병상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곳 서울의료원에는 40여 개의 이동병상이 들어옵니다. 컨테이너 하나당 3명씩 들어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곳에선 확진자들이 화장실을 함께 써야 합니다. 교차 감염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위치가 어린이집 입구인데 동선을 나눠줄 펜스도 없습니다. 음압병실도 들어설 예정이지만 이중문이 없는 구조라 효과가 의문입니다. 지금 펜스도 하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너무 감염 위험이 매우 크죠. 따라서 체육관이나 컨벤션 센터 등을 활용한 대형 임시병원이나 거점 전담병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체육관이나 전시장 또 아니면 호텔 같은 거를 전환해서 그 안에 격벽 설치하고 의료진이 효율성 있게 또 진료하기도 좋죠. 현재 서울의 중증 환자 치료 병상 62개 중 사용 중인 병상은 56개로 사용 가능한 병상은 6개뿐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157개 남았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82%를 넘으면서 확진 당일 입원하지 못하는 환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지만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입니다. 미배정된 환자들은 다음 날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배정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확진자가 미배정돼서 문제가 된 상황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외에도 서북병원 등 시립 공공병원 빈 땅에 다음 주까지 15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5.18 진상규명법과 왜곡처벌법 개정안 등이 국회 상임위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5.18은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이 돼서 국제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빠져나갔던 책임자들의 처벌 가능성이 추가로 열립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정되는 일명 5.18 왜곡처벌법은 5.18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더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안매장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당초 7년 7천만 원 이하였던 처벌 수준과 금지 대상이 상임위에서 대폭 완화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은 최대 3년에서 1년 늘어났고 5.18 관련 진상조사의 시기와 지역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진압작전에 투입된 군과 경찰의 피해가 추가됐습니다. 망설이고 있거나 관련 단체라든지 특히 군경 쪽에서도 자기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 성격이던 5.18 단체는 법정 단체로 인정돼 수익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5.18 유가족에게 생활 조정 수당을 지급하는 안은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형평 문제 등을 이유로 이번에는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광주 전남 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5.18 관련 5개 법안이 상임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5.18 가해자들에 대해 사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법안입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이 무색하게 지금도 전국 각지에는 석탄 발전소가 새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부담은 물론이고 경제성까지 점점 떨어질 텐데 지금이라도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시의 석탄 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1기가와트급 발전소 2기의 건설이 이미 공정률 절반을 넘겼습니다. 인근 삼척에도 석탄 발전소 2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는 모두 7기, 7.2기가와트 규모입니다. 전체 석탄 발전소 발전 총량의 20% 수준입니다. 이들 발전소가 가동되면 한꺼번에 내뿜는 온실가스는 추정치만 연간 4,800만 톤,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6.8%에 이릅니다. 유엔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평균 7%씩 온실가스를 매년 줄여나가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7%나 되는 온실가스를 늘리겠다? 줄여도 모자랄 판에 이건 완전 기후위기에 대응에 역행하는 그런 조치들인 거죠. 탄소 중립을 위해 정부가 석탄 발전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발전소는 더 늘고 있는 셈입니다. 새로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가 이미 전 정부 때인 2013년에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보상을 해가면서 조기 퇴출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좀 더 2050 탈탄소를 이야기하는 정부의 마땅한 태도 아니겠는가. 문제는 탄소 배출뿐 아니라 석탄 발전의 경제성 자체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재생에너지 값이 석탄 발전보다 오히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한국전력 전기요금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은 석탄 발전 사업들 건설하는 걸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석탄 발전 사업을 취소 변경할 경우 사업자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1인 가구의 600만을 넘었고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운데 절반은 월세집에 살고 있어서 주거 불안정성이 큰데 코로나19로 더 불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주택가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가 원룸이나 고시원 등에 사는 지역인데 대부분 월세입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는 모아놓은 돈과 소득이 적은 1인 가구엔 그림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월세살이 중이었습니다. 1인 가구의 38%는 보증금 있는 월세집, 약 9%는 보증금 없는 월세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셋집은 약 15% 정도였고 자가는 30%가량이었는데 자가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자가 비중이 월세의 3배가량인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두드러집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이 코로나19 충격으로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인 가구의 3분의 2가량은 서비스업, 판매업 등 이른바 불안정 직업군에서 일하는데 코로나19로 입은 타격이 큰 업종들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소득의 감소가 직접적으로 주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소득이 줄면 보증금 있는 월세집 거주자는 보증금을 까먹어야 하고 보증금 없는 세입자들은 월세를 못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 위기와 주거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중첩위기 1인 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인 가구를 특수한 형태가 아닌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최소 주거 면적 등을 충분한 규모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경찰과 지자체가 전담 방범 초소를 만들고 CCTV를 보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기은 기자가 보호수용제도의 주요 내용과 쟁점 알아봤습니다. 최근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해마다 평균 60건에 이릅니다. 지난 3월 아동 6명을 성폭행한 뒤 12년형을 살고 나온 박모 씨는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주거지 반경 1km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범의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집으로부터 1km 안쪽에서, 특히 재범의 33%는 100m 안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도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쉽게 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적 일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자 감독을 강화하고 CCTV를 늘려도 집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위험이 큰 출소자들을 별도로 격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조두순 사건 발생 이후 정부가 가해자의 영구 격리를 약속한 뒤 국회에서 여러 차례 관련법 논의가 있었지만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유사하다며 반대 의견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인권 친화적인 보안 처분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흉악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격리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등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10년간 보호시설에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입소에 생활하다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특히 친인권적인 시설을 마련해 치료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보호수용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형기를 마치고 10일에 출소하는 조두순에게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지난 3월 경남 합천군 공무원 2명이 보건소 간이수술실에서 소속 공중보건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합천군 보건소 20대 9급 공무원과 50대 6급 계장이 각각 쌍꺼풀 수술과 지방 재배치 시술을 받은 것은 지난 3월 11일과 20일. 보건소 간이수술실에서 합천군 소속 공중보건의의 집도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공중보건의와 시술을 도운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업무 시간에 시술이 이뤄졌고 보건소 시설과 약품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횡령.
공중보건이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6급 계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코로나 시즌이라는 게 그게 또 중대했었고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했었고요. 직무 유기하고 그 업무상 행령하고 이거는 다들 적용되는 범죄. 합천구는 지난 9월 이들 공무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합천구는 당시 6급 계장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후속 조치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 병원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 따라 복무기강 회의 등을 놓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성형은 아니고. 그럼 뭐라고 판단을 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 치료. 조사가 부실했다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합천경찰서는 이들 공무원과 공중보건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공무원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와이어를 타고 빠른 속도를 즐기는 짚라인과 짚트랙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유치 경쟁도 치열한데요. 하지만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관련 법은 없어서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해발 849m, 산 정상에 자리 잡은 하동 짚 와이어입니다. 3.2km 구간을 빠른 속도로 즐길 수 있는 레포츠로 개장 뒤 3년 동안 관광객이 11만 명 넘게 찾았습니다. 섬과 섬 사이를 가로지르는 짚트랙. 7개월 만에 2만 명이 다녀가 창원시의 대표 관광 상품이 됐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유치에 나섰습니다. 함양군은 내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진주시와 합천군, 통영시도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하강 레포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전 관련 벽구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강 레포츠 시설은 출발과 도착 지점 타워를 만드는 신고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관리 점검이나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관 부처가 다 기초기능이 아니거든요. 이게 시군에 보면은 시군에 보통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과에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년에 한 차례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 더 이상 이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권고사항에 대해서 권고 수준으로만 하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규, 그다음에 단속 근황 이런 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자치단체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하강 레포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과 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수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원활한 흐름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다만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목관 지점 2차로에는 고장차가 발생해서 한남대교 남단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와 반포대교 북단 사이 부분 지체만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통일로는 녹번역에서 홍은 사거리 방면으로 출근길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율곡로 안국 사거리에서 경복궁 방면으로는 아직 큰 불편 없는 모습이고 경인로 신도림 일대 또 서울교 남단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는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소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자문길 경복궁역에서 신규 교차로 구간으로는 집회 후 행진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양화대교 램프 부근으로 유지 보수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영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앞다퉈 백신 확보전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어제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설립된 다국적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 그리고 화이자와 모더나 등 4개의 글로벌 백신 기업으로부터 약 3,400만 명분 등 총 4,400만 명분의 해외 개발 백신을 선구매해 내년 2, 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 후속 백신 개발 동향 등을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물량도 적극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접종 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아직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만큼 코로나19 국내 유행 상황과 외국의 접종 동향, 부작용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 탄력적으로 접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백신 도입 계획 등이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경우 우리도 이르면 내년 4월부터는 예방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접종 권고 대상으로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보건의료인과 집단시설 거주인,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과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료로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거라는 게 방역 당국의 예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예방과 신속 발견, 진단, 치료제를 통한 조기 치료로 더욱 튼튼한 방역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 예방 접종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당분간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견뎌내는 게 관건입니다. 가뜩이나 연말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진 상황에서 지금 가용한 최고의 백신은 철저한 거리두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라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국민 모두가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로 이번 고비를 넘겨야 하겠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날이 더 춥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이 영하 13.9도까지 떨어졌고요. 파주와 봉화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영하 4.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은 상태인데요.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충남 북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1에서 최고 3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을 비롯해 동해안 지역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구 9도, 광주 10도로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